IT의 신과 안테나!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상 최초로 IT의 신과 피포스트 안석현 기자의 콜라보 영상입니다. 반응 좋으면 계속하고요. 네, 반응 안 좋으면 금방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달렸어요. 우리 안석현 기자 자리에 모셨는데요. 안석현 기자는 사실 필드, 업계에서는 굉장히 잔뼈가 굵은 IT 담당 기자고요. 자국 신문사 입사를 같이 한 동기이기도 합니다. 본인 소개하고 그리고 키포스트라는 매체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IT의 신 유튜브 채널로는 처음 인사드리고요. 그 전에 뭐 오프라인 세미나 할 때는 가끔 뵌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세 번 정도 이제 세미나를 했었고 온라인으로는 처음 인사드리고요. 방금 뭐 설명하셨듯이 2006년, 7년 이때부터 같이 기자 생활 시작했고 키포스트는 2015년부터 제가 여기 와가지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 분야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체를 소개를 좀 드리면 저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들 있죠. 이쪽을 주로 취재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막 기사가 아주 액티브하게 올라오진 않지만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아주 엑기스 있는 기사를 쓰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한번 들어오셔서 보시면 뭐 저희가 유료 매체긴 한데 들어오셔서 제목하고 앞에 머리글만 봐도 대략 돌아가는 분위기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씩 들어오세요.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한동안 우리 반도체 섹터가 한참 좋을 때는 글래스 코어 기판 쪽이 굉장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다가 최근에는 좀 이제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 섹터가 다시 반등을 한 이후에 또 다시 글래스 코어 기판이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석현 기자가 글래스 코어 기판이 어떤 건지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알겠습니다. 자, 어깨 힘 풀고. 네. 제가 방송 처음이라서 굉장히 얼어 있습니다. 네. 사실 주식시장에서 발견당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에 한 10년 정도 쭉 연구를 했습니다. 인텔이나 뭐 잘 나가는 반도체 회사들은 쭉 이걸 하다가 작년에 워낙 이제 반도체 시장이 좋았으니까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사람들이 뭘 더 투자하나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글래스코어 기판이라는 게 딱 발견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시겠지만 몇몇 회사들이 주가가 엄청 갔죠. 근데 사실 아직 전체적인 타임라인으로 보면 이거 산업 글래스코어 기판이라는 산업은 아직 초창기라 사람들이 그때 이제 살짝 관심을 가졌다가 이제는 많이 꺼져 있지만 그래도 업체들은 그 페이스 그대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대표님 반도체 기판의 15년 주기설 들어보셨어요?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일단 안 들어봤다고 해야 되나요? 미리 이런 거 설정하고 예. 저희가 아직 미숙합니다, 여러분. 네, 이해해 주십시오. 예, 15년 주기설이, 15년 주기설이 있어요. 그 사진을 이야기하라고. 예. 이게 반도체 기판 산업이 15년마다 한 번씩 크게 한번 변형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 다른 산업에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조명 산업의 6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뭐 10년 주기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패키지도 15년마다 한 번씩 딱 보니까 뭔가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더라. 원래 산업에 변화가 생길 때 투자 포인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에 이제 주목을 하는 거고. 이번에 그러면은 15년 만에 뭐가 바뀌는데? 라고 했을 때 반도체 기판의 샌드위치 구조인데 1층, 2층, 3층, 4층의 샌드위치 구조인데 가운데 딱 코어 부분에 플라스틱으로 된 아주 두꺼운 판때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판때기가 플라스틱에서 유리로 바뀐다. 요거거든요. 처음에는 리드 프레임 메탈부터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깁니다. 그렇죠. 네. 원래는 반도체 초창기에는 리드 프레임 메탈을 가지고 패키징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보통 플라스틱 기판, 오가닉 기판이라고 하는데 유리 섬유에다가 에폭시에 폭 담그면 나오는 플라스틱이 있는데 그거를 기판으로 구리 동박을 붙여서 기판을 좀 만들고 그걸 이제 플라스틱을 덜어내고 유리, 우리 디스플레이 쓰는 유리 같은 아주 얇은 방막 유리를 가지고 코어를 써서 구리 동박으로 이제 회로를 구현한 게 글라스 코어 기판. 그렇죠, 맞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이제 보면 뭐 세라믹 기판이니 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그거들의 주기를 따져보면 얼추 한 15년씩 되더라. 이래서 이제 15년 주기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래스 코어 기판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기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패키지 기판이라고 하는 놈이 뭔 역할을 하는지 이거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반도체 쪽에 워낙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패키지라고 하면 얼추 머릿속에 컨셉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반도체가 바닥에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물리적인 충격이 왔을 때 셀을 보호하고, 그리고 온도 변화나 이런 뭐 수분의 침투나 이런 걸 보호한다, 이런 정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 마이크를 우리가 보호한다고 하면 가장 좋은 거는 이 전체를 다 둘러싸는 거겠죠. 근데 반도체는 전체를 다 둘러쌀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 데이터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야 연산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반도체가 작동을 하려 그러면 전력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통할 수 있는 회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아래쪽에 이제 기판이라는 놈이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글래스 코어 기판에서 이제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아까 이 대표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 있는 플라스틱을 글래스로 바꿨다. 이게 이제 글래스 코어 기판의 아주 기본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나오죠. 왜 그동안에 플라스틱으로 잘 썼던 거를 글래스로 바꿔야 되냐.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 장점들이 이미 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반도체 회사들이 제일 좀 중요한 포인트로 잡는 건 뭐냐면, 뭐 여러 특징들이 있겠지만 저는 대면적화라고 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GPU 블랙웰 내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웰 크기 자체도 엄청 크죠 일단. 그리고 그 옆에 요즘에는 그레이스라고 CPU도 같이 붙는 추세죠. 그렇죠. 예. 그리고 HBM도 처음에 4개 시작해서 8개, 12개, 16개까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요 놈들을 한 번에 패키지 해줘야 결국에는 이게 서버에 딱 들어가가지고 엄청 고대역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패키지 기판이 커져야 되죠. 근데 지금 통용되고 있는 유기 기판으로는 도저히 이게 대면적이 이제 한계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게 한 100x100, 그러니까 100mm에서 100mm 막 이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더 늘리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150x 150 늘리려면 유리기판을, 글래스 코어 기판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프로세서들을 계속해서 쪼개서 이렇게 2.5D 패키징으로 하고 그 옆에 붙는 메모리들도 다 붙어야 되니까 면적이 이제 판때기가 계속 커져야 돼요. 근데 판때기가 겁나게 비싸죠. 왜냐면 지금은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걸 쓰니까. 이게 실리콘 인터포저는 그냥 반도체 칩하고 같은, 그러니까 약간 미세 공정이 떨어지는 그냥 레거시 반도체라고 봐도 됩니다. 그죠? 한 50 나노 정도의 그거를 이제 TSMC에서 잘라서 쓰는데, 기존에는 우리 H100 같은 경우는 웨이퍼 한 장에서 이거를 한 30개 정도를 잘라서 인터포저를 만들어서 썼는데, 이게 이제 블랙웰 같이 큰 면적이 되면 15장밖에 안 나오고, 이제 차세대 기판인 루빈 같은 경우는 한 6개, 7개 밖에 안 나오니까 이 비싼 실리콘 인터포저 가지고는 공급도 안 되고 가격도 너무 비싸니까 결국은 이제 큰 기판을 쓰기 위해서는 유리, 글라스 코어 기판을 좀 쓰려고 한다는 거고, 그리고 플라스틱을 100 이상으로 하면 이게 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판 위에 선폭들이 예쁘게 이렇게 그려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글래스 코어 기판이 각광을 받고 있다. 정리 잘했나요? 뭐 한 가지 또 추가하자면, 그러면 플라스틱은 왜 휘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반도체 기판은 플라스틱과 메탈과 여러 층들이 레이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위에는 반도체가 올라가죠. 근데 이 반도체와 그 밑에 있는 기판이, 이 반도체는 실리콘이고 밑에는 플라스틱이면 열팽창 개수가 다릅니다. 이 공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풀어 오르는 정도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오징어 휘듯이 아래로 휘든 밑으로 휘든 이렇게 휘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유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제조 과정에서 열팽창 개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글래스 코어 기판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게 CT4, CT7 뭐 이런 정도가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하여튼 그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휨 정도를 제어할 수 있다. 이래서 글래스 코어 기판이 대면적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리콘은 모래 규소고 유리도 사실 규소 가지고 만드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물성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열팽창 개수가 거의 플라스틱하고의 차이보다는 훨씬 더 줄고, 그리고 이제 유리라는 물성 자체를 또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실리콘하고 비슷한 열팽창 개수를 가지고 구현하면 훨씬 깨끗하고 깔끔하게 대면적의 반도체 패키징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일 궁금하신
쟤들 본론 언제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할 텐데, 자, 인텔하고 앱솔릭스하고 삼성전기 같은 글래스 코어 기판 제조하려고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요즘 동향이 어떤가요? 인텔은 사실 최근에 많이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텔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반도체 업계의 트렌드를 이끌어온 건 또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글래스 코어 기판도 인텔이 거의 가장 먼저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미 쭉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기판 15년 주기설이라는 것도 사실 인텔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쪽에서 분명히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최근에 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2030년 안에 양산 적용을 하겠다. 근데 이거가 좀 약간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직접 글래스 코어 기판을 만들어서 우리 반도체를 붙여서 공급하겠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반도체 코어 기판 회사들한테 받아서 우리가 붙여서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SKC는 뭐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회사 앱솔릭스 통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 양산 스케줄은 가장 앞서 있는 회사라고 보면 돼요. 이게 2025년 양산을 이제 천명을 했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혹자들은 뭐 하반기로 밀릴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그게 아주 쉽진 않지만 어쨌든 내년에 양산만 한다면 세계 최초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인텔이 2030년인데 너 왜 이렇게 빠르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인텔은 사다 쓰는 입장이고 앱솔릭스는 공급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최소한의 어떤 시험 가동을 해서 실물을 보여줘야 이제 그걸 가지고 스펙을 맞추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앱솔릭스가 내년에 양산 규모가 연간 12,000제곱미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감이 잘 오진 않는데 굉장히 조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FCBGA 분야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이비덴 같은 경우에는 월에 한 10만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한 100분의 1 정도죠. 앱솔릭스가 하는 게. 아주 조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고, 그래도 이제 최초로 이제 진입한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분명히 글래스 코어 기판이라는 게 분명히 하이엔드부터 치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양도 결코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기는 이것도 뉴스에 잠깐 나왔었는데 세종사업장에 지금 파일럿 라인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이때 이제 뭐 장비가 반입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앞서서 이제 장덕현 사장이 2026년에 양산하겠다 이 얘기를 이미 어나운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맞춰서 엄청 빨리 해야지.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1, 2년밖에 안 남아서 열심히 R&D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앱솔릭스하고 삼성전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게, 삼성전기는 글래스 코어 기판에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다 해보자는 주의고요. 앱솔릭스는 요 절반을 딱 나눠서 전반부는 FNS 전자라는 회사에다가 외주를 준 상황이고, 이걸 TGV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복잡하니까 다음에 설명하고요. TGV 다 아세요? 아, 그래요? 아, 예. 우리 IP의 신 구독자들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TGV 공정은 FNS 전자에 다 줬습니다. 예, 100% 다 줘가지고, 이 부분은 R&D 부담이나 뭐 양산 부담 이런 걸 덜고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사업 전개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가고 있는 중이고, SKC는, 삼성전기는 처음부터까지 다. 그리고 LG이노텍도 마곡연구소에서 최근에 R&D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노텍은 양산은 전기보다는 한 1, 2년 더 늦겠죠. 지금 하는 걸 봐서는. 네. 일단 국내 SK, 삼성, 그리고 LG 대기업들이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각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일 관심 가졌던 부분은 이거예요.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실리콘 인터포저 헤게모니를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글래스 코어 기판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코멘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또 여기에 뛰어들었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유가 뭐예요? 요게 좀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게, 글래스 기판, 우리 그 한국에 있는 뉴스들을 보시면 다 뭉뚱그려서 글래스 기판 아니면 유리 기판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 TSMC가 관심 있는 건 글래스 코어 기판이 아니라 글래스 인터포저입니다. 이게 쓰임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글래스 코어 기판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패키지를 할 때 제일 아래에 깔리는 애고, 플립칩 BGA를 대체하는. 그죠. 플립칩 BGA를 대체하는, 어쨌든 그것도 플립칩 BGA죠. 예.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TSMC가 관심 있다는 글래스 인터포저는 이 실리콘 인터포저를 대체하는 겁니다. 코어스 S 패키지 보시면 제일 밑에 FC BGA가 있고, 그 위에 인터포저가 있고, 그 위에 다이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TSMC가 가장 지금 좀 가려워하는 구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리콘 인터포저가 왜 이렇게 수급이 안 되냐. 이게 300mm 웨이퍼에서 만드니까 너무 비싸기도 하고 이거 만들어주는 데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2층을 한번 우리는 좀 대안을 찾아보자 해서 실리콘 인터포저에 일단 관심이 있는 거고, 물론 이들도 글래스코어 기판에도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TSMC의 더 큰 관심사는 1층보다는 2층, 요 위에 있는 글래스 인터포저에 더 관심이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 게, 말씀하셨듯이 아까 실리콘 인터포저는 50나노 뭐 거의 반도체 공정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글래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아마도 글래스 코어 기판보다는 좀 더 늦게 올 것 같아요. 글래스 코어 기판이 아까 뭐 인텔 2030년 이전에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뭐 2028년, 9년 하면 인터포저는 거기서 최소한 1, 2년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글래스 인터포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마이크로미터 단위 세계인 거죠. 아직까지는 나노까지는 내려오기가 힘들죠. 네, 힘들고. 그 안에 네. 이제 도금이나 TGV 공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이래가지고 인터포저로 생산하기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이제 국내 기업들은 제일 밑단에 있는 1층에 있는 플립칩 BGA, 기존에 이제 이비덴이나 뭐 싱코덴키 같은 업체들이 하는 거를 대체하는 거를 타겟팅하고 있고,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2층에 있는 실리콘 인터포저를 글라스 인터포저로 대체하는 쪽. 약간 이게 로엔드 쪽으로 먼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인터포저 같은 경우는. 인터포저요? 네. 아,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워낙 이게 수급이 안 좋고, 이게 코어스라는 게 사실 수급이 막혀 있다는 거를 뜯어서 보면 결국에는 인터포저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글래스로 대면적으로 뭐 500 x 500으로 누군가가 빵빵빵 찍어낸다? 안 쓸 이유가 없죠. 근데 로우엔드 쪽으로 진입을 먼저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네네. 그러면 이쪽 국내 글래스 코어 기판 관련 밸류 체인에서 우리 안 기자님이 제일 주목하고 있는 거, 원래 이런 거 물어보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네, 제품인데 무서워요. 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주식 추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산업의 관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목도 안테나잖아요. 안석현의 테크 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들이를 끝내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석현 기자는 산업 기자의 관점에서 어떤 기업들을 말씀드린다는 거, 절대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회사들은 좀 있습니다. 공정을 앞에서부터 쭉 끝까지 보면 글래스 코어 기판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기나 LG 이노텍이 생산하는 FC BGA에서 딱 가운데 있는 요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글래스를 원장을 가공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 요거를 이제 보면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결국 이 유리 원장에다 구멍을 뚫는 회사, 그리고 그거를 또 검사할 수 있는 회사, 그리고 도금하는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쭉 있어요. 근데 구멍을 뚫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국내에 이제 필옵틱스라는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FNS 전자, 그러니까는 SKC의 TGV 공정을 100% 외주하고 있는 그 회사에 양산 공급을 했습니다. 뭐 해외에서 보면 사실 TGV용 레이저 회사 중에 뭐 LPKF라고 되게 유명한 회사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근데 이 회사는 아직 이 FNS 전자에는 들어가지는 못했고, 이 회사에 들어간 회사는 필옵틱스. 근데 뭐 밖에 기사 나오기에는 필옵틱스가 SKC 앱솔릭스에 넣었다, 그 레이저 장비를, 뭐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그게 그거긴 하지만, 그렇죠. 정확하게 1차 협력사에 FNS에 넣고, FNS 전자에, 예, 거기에 넣고 여기에 넣었다. 네. 뭐 사실상 거의 한 몸이긴 합니다. 예. 근데 지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필옵틱스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검사 쪽도 보니까 국내 회사들이 좀 있는데,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 중에 옛날에 야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있는 지금도 회사입니다. 있는 회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증착기 하는 회사. 예, 증착기 하는 회사. 이 회사가 WLED 증착기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쪽이 워낙 투자가 없다 보니까 신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TGV 검사 장비입니다. 왜냐하면 이 증착을 하다 보면 글래스를 검사하고 이럴 일이 많거든요. 그쪽에 노하우가 많이 생겨가지고 장비를 개발했고, 그 회사가 개발한 TGV 검사 장비가 아까 말씀드린 또 FNS전자에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한두 달 전에 FNS전자에서 양산 출하식을 했는데 거기에 야스의 대표님도 참석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SKC 앱솔릭스의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 두 개가 필옵틱스, 야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장사는 아닌데 AKC라고 하는 또 국내 회사가 검사 장비를 또 개발했다, 뭐 삼성전기에 넣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이거는 제가 확인해본 건 아니라서 이건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도 항상 HB 테크놀로지도 예, 네. 거기도 이제 검사 장비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제가 아직까지 확실히 넣었다고 확인은 못했습니다. 단지 이제 좋게 보고 있는 건 HB 테크놀로지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거의 유일한 검사 장비 회사고 원래 경쟁사가 이스라엘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오보텍. 예, 오보텍이죠. 예, 그거 잘하시네. 그래서 담당 기자였어요. 아, 예, 예. 쫓겨났죠. 네네. 한 10년 전에 쫓겨났어요. 네네. 쫓겨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검사 장비를, 글래스 검사 장비를 공부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 HB 테크놀로지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글래스를 기반으로 하는 이 사업 특성상 반드시 삼성전기나 삼성전자가 이 사업을 할 때 삼성 디스플레이를 끌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HB 테크놀로지도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은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양산에 지금 삼성전기가 깔고 있다는 파일럿 라인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 안석현 기자님이 첫 시간부터 쪽쪽 빨리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산업적인 관점에서, 밸류체인 관점에서 설명드린다는 거라는 거. 네, 안석현의 테크 나들이가 이번 회차로 중단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이게 반도체를 좀 아시는 분들은 결국 TSMC의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기술, 핵심 기술이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팬아웃 WLP 때문에 사실상 삼성 파운드리가 애플의 A 바이오닉 칩의 물량을 TSMC로 100% 뺏기게 되는 뼈아픈 기술인데요. 그래서 대항마로 나왔던 게 팬아웃 PLP, 네,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자, 그게 이제 삼성 전기에서 우리가 팬아웃 WLP의 대항마가 되겠다라고 해서 개발한 기술인데 결국은 WLP 기술을 넘지 못했죠. 네, 근데 요즘에 다시 또 팬아웃 PLP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글래스 코어 기판하고 팬아웃 PLP가 주목받는 이유가 뭔가요? 요거는 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걸 좀 잠깐 좀 복기해 보면 글래스 기판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결국 1층과 2층, 그러니까 FC BGA와 그 위에 있는 글래스 인터포저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글래스 인터포저라고 하는 거는 지금 기술적으로 좀 구현하는 게 좀 어렵고 하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걸 기다려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 뭐가 있나 딱 보니까 코어스 R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코어스 S가 있고 L이 지금 두 개는 양산이 되고 R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골자가 뭐냐면 인터포저 이건 다 빼버리고 RDL 인터포저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기물로 돼 있는 어떤 재배선층을 쭉 만들면 그거를 인터포저 대신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요거는 어차피 실리콘 웨이퍼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가격도 굉장히 싸고, 그래서 이거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어? 라고 보니까 기존의 WLP로도 만들 수 있고 PLP로도 만들 수 있어. 근데 PLP로 만들면 대면적이잖아. 이렇게 해서 지금 PLP가 그러면은 이거를 굉장히 파인 패턴으로 만들면 잘하면 이걸로도 실리콘 인터포저를 대체할 수 있겠네? 글래스 인터포저가 나오는 시간을 어쩌면 얘가 벌어줄 수도 있겠네 라고 이렇게 반도체 회사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최근에 한두 달 전에 나온 기사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TSMC가 대만의 이노룩스라는 LCD 회사 팹을 인수한 건 보셨죠? 네네, 맞습니다. 그 보면 그럼 뭐야, TSMC가 LCD 사업 하나? 물론 아니죠. 물론 LCD 사업을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 여기서 3년 내에 팬아웃 PLP를 양산하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기사를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텐데, 그러면 TSMC가 이노룩스 팹을 사기에 앞서 이 이노룩스라는 회사 자체도
사실 이 LCD 팹을 이용해서 팬아웃 PLP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쟤네가 잘하고 있어. 그걸 좀 이용해가지고 인프라를 가지고 오면 우리도 지금은 WLP만 하고 있지만 이 코어스 R을 할 수가 있는 팬아웃 PLP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팹을 인수를 한 거거든요. 물론 LCD 팹을 이용해서 PLP를 양산할 수 있다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 삼성전기가 먼저 보여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삼성전기가 팬아웃 PLP 사업할 때 원래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4세대 라인이었죠. 네, 4세대 장비 4.5세대. 네, 4.5세대 라인을 인수를 해서 그걸 반도체 라인으로 개조를 해서 패키징 라인으로 구축한 거고, 요걸 이제 TSMC가 이노룩스의 구형 라인을 인수를 했어요. 그건 몇 세대 장비인가요? 5.5세대입니다. 5.5세대로 또 좀 더 크게 하네요. 네. 그렇게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코어스 R 같은 경우는 코어스 중에서도 아주 로엔드 쪽 라인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은 그렇게 볼 수는 있죠. 그게 만약에 로우엔드로 나온다고 해도 지금 의미는 없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리콘 인터포저나 뭐 그래스 인터포저가 지금 둘 다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아주 저가의 대면적의 인터포저를 PLP 공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러면은 로우엔드 쪽에서도 먼저 쓸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TSMC가 팬아웃 WLP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RDL을 먼저 하는지 아니면 RDL을 제일 나중에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전기가 했던 기술하고 디테일에서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TSMC가 팬아웃 WLP는 워낙 잘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고요. 네. 지금도 애플 AP를 워낙 이렇게 잘 만들어주고 있고, 그럼 팬아웃 PLP에 대한 기술은 뭐 좀 검증이 돼 있는 건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우리 아신님들은 워낙 잘하시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피자를 미국에서 먹으면 저 동부 끝에 뉴욕에서 먹으면 동그랗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짝 나와가지고 디트로이트에서 먹으면 네모나잖아요. 그게 이제 자동차 부품 이 트레이에다가 만들어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LP와 WLP의 차이도 사실 그거를 나중에 반도체를 떡 떼가지고 놓고 보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똑같습니다. 본질은 똑같은데 이 반도체 그 패키지하는 지지기판이랄까요? 이거의 모양이 동그랗냐 네모나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TSMC가 RDL을 만들고 하는 쪽은 굉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TSMC가 하고 있는 WLP는 기껏해야 이 기판 사이즈가 300mm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형이고. 근데 이번에 이노룩스 팹을 사서 하겠다는 PLP는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400바이 500이고 만약에 욕심이 있어서 이걸보다 좀 더 크게 해보겠다면 뭐 500, 500 아니면 600, 500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커질수록 훨씬 더 많은 RDL 인터포저를 한 번에 그렇죠. 받을 수 있으니까 생산성이 훨씬 좋아지니까. 그 욕심이 나겠죠, 당연히. 예. 근데 이렇게 기판이 커지게 되면 이 워피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휘임의 문제가 항상 따라오게 됩니다. 이 RDL 인터포저도 결국에는 절연체는 유기물이고 그 중간중간에 메탈 레이어들이 있고 이래서 안에 있는 것들의 CT 값이, 그러니까 열팽창 계수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공정 진행하는 중에 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기판 크기가 커지면 이 휘임에 대한 크리티컬함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TSMC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일 거라고 봐요. 네. 설명 들으시면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RDL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몰랑몰랑한 물질인가요? RDL은 재배선층이라고 해가지고 회로 패턴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딱딱하진 않잖아요. 그죠, 딱딱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 지지하는 베어 글라스 기판 같은 거에다가 이제 받쳐서 만들고 나중에 떼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동그란 웨이퍼 300mm 같은 경우는 이게 별로 안 휘죠. 네, 휠 이유가 없는데 4세대, 5세대 LCD가 되면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중력되면 처지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안 기자가 말씀하신 부분이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원래 팬아웃 WLP 같은 경우는 고성능 AP에 필요한 인풋 아웃풋 수가 1000개가 넘어야 되는데, 실제로 팬아웃 PLP 삼성에서 했던 것들은 그게 1000개 수준까지 인풋 아웃풋을 구현하지 못해서 결국 스마트워치용 AP 정도에만 적용을 했었고 모바일 AP까지는 적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는 결국 인풋 아웃풋을 많이 하려면 정밀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처지는 현상, 거기서 이제 정밀도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삼성은 4세대 LCD 라인 가지고 했는데도
잘 안 됐는데 TSMC가 지금 5세대 이노룩스 라인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 그거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팬아웃 PLP 관련해서 그리고 국내에서 그때 담당했었던 기업들도 있을 것 같고 어떤 기업들이 그때 팬아웃 PLP 관련해서 담당을 했었는지 아무래도 그럼 그 회사가 다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글래스 코어 기판 설명할 때 TGV가 제일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어려운 기술이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PLP에서는 또 어떤 기술이 병목이 되는 기술인지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PLP 글래스코어 기판 뭐 이쪽 국면에서 특히 PLP에 있어서는 가장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회사는 사실 삼성전자 그 자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TSMC가 WLP 하니까 우리는 PLP로 한번 붙어봤다가 잘 안 되니까 또 WLP 또 해볼까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TSMC가 우리도 PLP 할래?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니네 안마당 가서 싸우자 이런 거거든요. 우리 너무 좋지. 이제 지금까지 TSMC를 캐치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우리가 지난 2017년에 양산한 기술로 한번 붙어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장 지금 뭔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만 또 반대로 보면 아까 설명하셨듯이 삼성전자는 PLP 기술을 가지고 계속 모바일 AP, 그러니까 특히 워치용 이쪽으로 포커스를 해왔고 사실 삼성전기로부터 라인을 이관받은 이후에 거기에 별다른 투자를 더 하지는 않았어요. 아주 최소한의 투자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R&D도 리소스가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TSMC가 이 포커스하고 있는 서버용, 그러니까 GPU, CPU, HBM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대면적의 어떤 그런 PLP하고 삼성전자가 그동안 해왔던 PLP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삼성전자가 자극을 느껴서 쟤네가 해? 그럼 우리가 이거 잘하니까 해야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추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추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R&D도 또 대규모로 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액션을 가장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첫 번째 라인 투자해 놓은 회사들이 첫 번째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때 당시에 넣었던 회사들을 보면 일단 이 라인에 대한 전체 컨셉은 세메스라고 삼성전자 자회사 있죠. 여기는 비상장인데 여기가 이제 전체 턴키를 잡은 걸로 보이고 거기 안에 이제 여러 이제 파트를 나눠서 뭐 KC텍 그리고 나레나노텍, 이오테크닉스, AP 시스템 뭐 이런 회사들 주로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장비들을 많이 넣어서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이 회사들이 1번 타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의 PLP 사업이라는 게 성공적이었다고 하기는 조금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타자 교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장비로는 안 되겠다. 아예 새로운 예, 장비, 사실 그런 글로벌 장비나 글로벌 장비 회사를 쓸 수도 있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삼성전기하고 사업 합작을 하고 이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사왔죠. 네. 예, 사오고 나서 기존의 반도체 전문가분들이 와서 딱 보니까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디스플레이 엔지니어를 절대 평가절하는 게 아니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보기에는 이제 좀 자기들하고 안 맞다 이런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데 하이엔드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라인 앤 스페이스, 그러니까 회로의 선폭을 계속 좁혀주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 디스플레이 장비로는 이게 좀 한계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기존에 재활용했던 장비들도 좀 많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아마도 삼성전자에서 투자를 새로 한다면 기존에 들어와 있던 회사들 중에 상당수는 교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도 이제 뭐 3년 내에 양산한다고 그랬으니까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요것도 사실은 오리무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장비들 기존에 이노룩스 팹에 들어가 있던 그 중에 아마 상당수는 버리게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새로 이제 발주를 해서 굉장히 하이엔드급 장비들을 발주를 하겠죠.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이제 희망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투자의 액션을 취하기에는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많다. 변수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래스 코어 기판 이야기하면 항상 이제 패너 PLP 그리고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광자를 가지고 이제 기존의 구리 회로선을 대체하는 뭐 그런 기술들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그런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주목할 만한 이런 움직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분명히 차세대 기술로 좀 주목할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IT신과 안테나가 조기 종영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과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안석현 기자가 담당하고 있는 키포스트 가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구독도 해주시고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뭐 이번 회차에 혹시 더 추가로 드릴 말씀 있나요? 혹시 그 댓글로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달아주시면 제가 들어가서 댓글 달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네. 제가 달아드릴 테니까 올려놓으시면 제가 달아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네. 정말 많아질 텐데. 아, 그래요? 그러면 힘닿는 데까지 힘닿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안석현 기자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참 이게 OLED 애정의 산업입니다. 네,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한때 제일 핫했잖아요. 그죠? 아, 2017년이죠. 그게 그쵸, 벌써 10년 네. 다 돼가네요. 그렇죠. 사실 키포스트라는 매체가 주식시장에 뭔가 각인이 되기 시작한 게 그때 애플이 OLED를 쓴다. 그때만 해도 애플이 OLED 쓴다 그러면 무슨 멍소리야. 스티브 잡스가 그거 안 된다고 했는데 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름 열심히 협력해서 특종을 썼고 그 뒤로 계속 이슈 리딩을 했었었죠. 그리고 우리 안석현 기자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안석현 기자는 디스플레이 쪽을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LCD는 이제 산업이 없고 네. 아 그렇죠. 슬픕니다. 네. 없다고 하면 안 되고 그래도 관련된 업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사실상 이제 LCD는 중국 쪽으로 거의 다 주도권을 갖고 아직까지는 OLED, 네, 유기 발광 다이오드 쪽은 우리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죠. 네. 네. 삼성 디스플레이, 네, LG 디스플레이 요즘 힘들지만 힘내라고 하고 있고. 자, 그러면 글로벌 OLED 업황이 어떤지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업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이게 IT이신 구독자분들이 이제 워낙 투자자분들이고 하니까 이제 투자 환경을 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어디 가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정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중국에서 전에 이제 LCD 산업을 먹은 것처럼 OLED에도 똑같이 지금 먹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공급과잉을 만든 다음에 경쟁자가 쓰러지면 그 판은 이제 다 먹는 그게 이제 LCD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OLED는 이제 그게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막아주고 있는 유일한 방패막이 사실은 애플이죠. 애플이 아직까지는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의 OLED를 거의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고 BOE는 아주 일부만 쓰고 있고요. 근데 애플이 글로벌 OLED 구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50%가 넘거든요. 확 넘어. 그러니까 사실 그 요인 덕분에 아직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OLED 시장을 이제 지키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투자를 하시는 IT이신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완제품 회사보다는 완제품 회사 뭐 상장사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그 패널 회사보다는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8.6세대 사이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장비 회사를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길게 보면 이 장비들이 다 이제 셋업이 되고 나면 결국에는 이제 양산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소재 회사를 그때는 이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괜찮습니다. 뭐, 사실 냉정한 거니까. 저도 이제 OLED를 제가 우리 채널에서 다뤄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말 이 가뭄, 투자 가뭄이 심각했었고요. 정말 그때 2016년이었네요. 2016년 그때 슈퍼 사이클 때 이후로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같이 절반씩 각출해서 투자했을 때 그때 이후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좀 힘든 상황인데 그러면 8.6세대 좀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어떤 용도로 그리고 어떤 기업들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근데 한 가지 저 정정을 드리자면 2016년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용으로 투자한 거는 그때 당시에는 5대5로 투자한 줄 알았지만 지나고 보니까는 삼성 디스플레이 혼자 투자했습니다. 아, 그래요? 대신에 어느 정도 이하로
가동률이 떨어지면 애플 전용 라인이니까 가동률이 떨어지면 보상금을 받기로. 그래서 뭐 1조씩 받았죠, 분기에. 그렇군요. 그렇게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 요 두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반반씩 투자해서 모든 걸 그냥 위험과 기회를 쉐어하냐? 아니면 혼자서 리스크 테이킹하고 보상금을 받냐? 이거였는데 후자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 잠깐 정정드리고 그리고 8.6세대는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투자를 작년에 4.1조 발표를 했고 그리고 BOE가 또 10조 넘게 또 투자를 발표를 해서 최근에 뭐 뉴스에서 많이 나왔죠. 선익 시스템이 증착 장비 수주를 했다고. 근데 사실 이 방면에서는 캐논도키라는 회사가 가장 독보적인 독점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이 뭐 수주할 수 있겠어? 뭐 다들 의구심을 가졌었어요. 이게 BOE가 설마 그렇게 뭐 도박을 하겠어? 이렇게 했었는데 또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디스플레이 쪽 취재하면서 이렇게 이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BOE의 어떤 투자 국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수준이고요. 잠깐 제가 첨언 드리면 OLED에서 증착이라는 공정은 우리 반도체 CVD 같은 증착이 아니라 사실상 반도체 노광 같은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EUV 같은 제일 어렵고 제일 비중이 높은, 그러니까 반도체 증착하고 OLED의 증착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두 회사의 투자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올 웨이브는 비전옥스라고 하는 또 중국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LG 디스플레이가 있고 이 두 개 회사가 이제 그 다음 타선으로 대기하고 있는데 비전옥스는 중국 회사들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 보조금을 받아서 투자하기 때문에 아마 스케줄대로 투자할 겁니다.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아시겠지만 워낙 요즘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언제 투자할지는 약간 미정이지만 그래도 하긴 할 것 같아요. 이게 반도체도 그렇지만 디스플레이도 차세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상 회사 적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투자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라인은 결국에는 증착 장비이고 그래서 이 투자 관점에서 보신다면 비전옥스가 어느 기술을 택할지 어느 회사 브랜드의 증착 장비를 택할지 LG 디스플레이는 사실상 선익 시스템으로 결정이 나 있는 상태고 요 관점으로 봐주시면 큰 기회를 놓치지는 않으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가 일어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OLED 산업, 국내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뭐 중국 쪽 투자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밸류 체인 쪽에서 약간 주목할 만한 이슈들은 뭐가 있을까요? 비전옥스가 아까 뭐 앞에 말씀드린 걸 좀 이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비전옥스가 좀 특이한 회사예요. 이 OLED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증착이 아까 중요하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지금까지의 증착이라고 하면 FMM이라고 하는 마스크, 그 옛날에 일본 회사 DMP라는 회사가 독점하고 있어서 골치 아프다 했던 그 마스크 있죠. 그 파인 메탈 마스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게 기본이었어요. 근데 비전옥스는 VIP라고 해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도체하고 또 좀 비슷합니다. FMM을 쓰지 않는 대신에 한번 전면으로 깔고 필요 없는 부분 깎아내고 한번 전면으로 깔고 필요 없는 부분 애칭으로 깎아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픽셀을 구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실 DMP나 이런 회사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 FMM으로 증착하는 기술이 워낙 어려운데 이거는 깔고 깎아내고 하는 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전옥스가 어떤 기술을 택하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 VIP 기술을 택하느냐 아니면 그냥 안전빵으로 죄송합니다. 안전하게 괜찮습니다. FMM 기존 방식 그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수혜 업체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FMM을 고수를 한다 이러면 캐논도키 아니면 선익 시스템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만약에 VIP를 한다 이러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아니면 우리나라의 야스라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지금 중국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FMM을 상당히 메인으로 가고 VIP를 약간 섞는다. 왜냐하면 비전옥스가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을 때 우리가 신기술을 도입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는 기술만 가지고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한 90% 이상 깔고 제가 볼 때는 VIP는 아주 흉내만 내는 쪽으로 그렇게 되더라도 일단 총 4개 라인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나중에 가면 VIP를 좀 더 비중을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뭐 어플라이드나 야스한테도 기회가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업계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비전웍스가 진짜 VIP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안전하게 FMM으로 갈 거냐, 이게 이제 관심사입니다. 자연스럽게 선익 시스템이라는 회사하고 야스라는 회사가 거론이 됐어요. 예, 그 두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선익 시스템은 LG 디스플레이의 6세대 증착 장비를 양산 공급한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상장을 한 회사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상장을 하고 나서 이후에 수주가 6세대 혹은 그 이후 수주가 없었습니다. 그 대면적 수주가 없었어요. 물론 올레도스라고 하는 되게 좀 작은 기판 사이즈에서 하는 것들은 많이 수주를 했었는데, XR용? 그쵸. XR용, VR용이 조금 많이 수주를 했었는데 대면적 수주가 없어가지고 되게 속을 끓이고 있다가 이번에 BOE에서 8.6세대 타면서 아주 당당하게 수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무대에 있고, 그리고 최근에 평택 사업장을 새로 증축을 해서 그쪽에서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는데, 이 8.6세대 투자에 굉장한 큰 변수가 뭐냐면, 기존에는 보면 캐논 도키라는 회사가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투자를 안 해요. 분명히 8.6세대 증착 장비 수혜를 볼 것 같은데도 투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만 해도 선익 시스템이 없었다기보다는 경쟁자로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이거 다 먹을 건데 왜 투자를 해가지고 오버헤드만 늘리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간 2대밖에 공급을 못 합니다, 걔네가. 캐파가 너무 작네요. 너무 작죠. 네. 그러면은 한 회사가 1년에 투자하는 거밖에 지원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익 시스템이 이번에 평택에 투자한 라인은 1년에 4대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비전웍스와 LG 디스플레이가 투자 시기가 혹시 겹치거나, 아니면 BOE도 투자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뒤에 좀 남아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지금 한 라인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투자가 어느 특정 시점에 몰리게 되면 선익 시스템이 캐파가 캐논의 2배니까 분명히 추가로 받을 수 있을 여지가 캐논보다 더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야스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야스는 WLED 원래 증착 장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에 쓰는 이런 RGB 타입이 아니라 화이트 OLED 타입의 증착 장비, TV에 하는 장비인데, TV용 OLED. 예, TV용 OLED. 여기도 2019년 이후로 사실상 투자가 별로 없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요 TV용 OLED의 기술이라는 게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비전웍스의 VIP라는 기술하고 얼추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전웍스가 VIP 라인을 테스트해보는데 야스를 굉장히 중용했다고 해요. 뭐 현지에 가서 지원도 많이 했다고 하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그건 실제 비전웍스가 얼마만큼의 VIP 비중을 두고 그거를 어플라이드가 아닌 야스로 올 수 있느냐,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화이트 OLED에 쓰는 오픈 메탈 마스크 기술이잖아요. 이게 증착 기술이. 그거하고 VIP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커스터마이징을 또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일단 기판 사이즈는 좀 다릅니다. 이 기존에 이제 WLED를 했던 거는 LG 디스플레이가 8.5세대를 했었고, 이제 요번에 VIP는 그 8.6세대이기 때문에 그때 그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크리티컬하지 않다고 봐요. 예, 그리고 오픈 메탈 마스크 기술하고 사실상 거의 일맥상통하죠. 왜냐하면 FMM 방식의 골자가 적록청을 한 번에 이렇게 픽셀라이제이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고난이도 기술이고 수율도 굉장히 낮아서 그거를 이제 바꿔보고자 한 게 WLED 방식이고, 근데 이 WLED에서 식각만 더하면 VIP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야스가 VIP의 증착 외에 뭐 노광 식각까지 다 놓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증착 정도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기술 주자성이 높긴 합니다. 어떤 수익성에 대한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그렇게까지는 네. 그렇죠. 이 커스터마이징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에 좀 최적화, 튜닝이 되고 그러면 기존의 오픈 메탈 마스크보다 좀 더 높은 부가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제가 질문을 여쭤봤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OLED 정말 애정의 산업, 힘든 산업, 네, 정말 몇 년째 가뭄, 네,
시달렸는데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 투자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타이밍에 한번 또 공부하면서 들여다보는 것도 또 좋은 역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3회차에 걸쳐서 우리 아신 여러분들하고 이제 함께 시간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부디 그 안테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사이트도 키포스트.net 여기 사이트 띄우실 거죠? 저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링크 여기 PD님이 걸어주시고 댓글 상단에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디스플레이 쪽은 한 10년 가까이 봤으니까요. 이쪽에 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오늘 말씀드린 이슈가 아니더라도 혹시 뭐 디스플레이나 글래스 코어 기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고, 혹시 뭐 제가 추가로 취재되는 내용이 있으면 또 달아드리고, 뭐 물론 제 힘이 닿는 데까지만. 네,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뭐 이해하시기에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밥 먹고 차 마시다가 우리 안 기자하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다가, 그래 카메라만 켜놓고 우리 한번 편하게 이야기해보자 라고 해서 이 안테나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고안을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계속해서 우리 안 기자와 함께 이렇게 테크 관련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실제로 진짜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 뭐 이렇게 서로 존대하면서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현장에 생산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다음에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